안녕하세요. 은빛 사연입니다. 오늘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작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조용했던 제 삶에 사실은 저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거든요. 잊고 지내온 젊은 시절들, 집에서 받는 대우에 서러움만 가득했죠. 하지만 그 시간들을 지나 제가 잊고 살았던 진짜 저를 다시 만나는 여정을 시작했답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집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평화롭고 화목한 가정처럼 보일 거예요. 아들 민준이도 잘 지내고 있고 남편 태석 씨도 무탈하시고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며느리 수아도 함께 살고 있으니 남들이 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이겠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아들 녀석도 가정을 꾸렸으니 제 할 도리는 다 했다 싶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하고 시린 거예요. 마치 따뜻한 햇살 아래 서 있는데 제 몸에만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원인은 어쩌면 아들과 남편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글쎄, 두 사람이 수아에게 얼마나 푹 빠져 있는지 모른답니다. 그 모습이 밉다는 건 아니에요. 아들 내외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은 보기 좋죠. 남편이 며느리를 예뻐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런데 그게 정도가 지나치다고 해야 할까요? 식사 시간에 수아가 어휴, 오늘 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고 말하면 민준이는 금방이라도 약국으로 달려갈 기세고 태석 씨는 우리 수아, 어디 아픈 거니? 내가 주물러 줄까? 하면서 안절부절 못해요. 작은 기침 소리라도 나면 둘이 동시에 수아야, 괜찮아? 하고 물어보고요. 그런데 저는 말이죠. 제가 아무리 기침을 콜록거리고 허리가 아파서 끙끙거려도 두 사람 눈에는 잘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슬쩍 아이고 오늘따라 허리가 영 시원찮네 하고 흘리듯 말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아요. 민준이가 저를 쓱 보더니 무심하게 말하죠. 엄마, 또 엄살 부리세요? 병원 가도 아무 이상 없다면서요. 태석 씨도 거들어요. 그러게 당신은 워낙 튼튼하니까 괜찮을 거야. 네, 그래요. 저는 원래 튼튼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아프다고 투정 부리는 것도 힘든 내색하는 것도 모두 엄살로 치부되어 버려요. 그럴 때마다 목구멍에 뭔가 탁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 서운함, 서글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개 모임을 했는데 다들 나이 들기 전에 여행이나 한번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솔깃했죠. 북적이는 집을 잠시 떠나 친구들과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면 답답했던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았거든요. 날짜까지 다 정하고 비행기표도 예약하려는데 갑자기 수아가 시름시름 앓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고 온몸이 쑤시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프면 쉬어야죠. 그런데 그때 민준이와 태석 씨가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준이가 먼저 말했죠. 엄마, 저희가 좀 부탁이 있는데요. 태석 씨도 옆에서 거들었고요. 수아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데, 여보, 여행은 다음에 가면 안 될까?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띵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제 여행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이 집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사람들은 알기나 할까요? 아픈 수아가 걱정되는 마음과 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두 사람에 대한 서운함이 뒤섞여서 눈앞이 흐릿해지는 것 같았어요.
무어라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작게 제 혼잣말처럼 으조렸어요. 어차피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요. 내 눈에만 멀쩡해 보이는 건가? 제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수아의 기침소리와 민준이, 태석 씨가 수아를 걱정하며 건네는 말소리에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아무도 제 말을 듣지 못했죠. 그래요. 이 집에서 저는 늘 괜찮은 사람, 늘 튼튼한 사람, 그리고 어쩌면 투명 인간 같은 존재인지도 모르겠어요. 모두가 수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저는 그저 그림자처럼 서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모두 행복해 보이지만 그 행복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에는 이렇게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기분이에요. 지난번 여행 이야기도 그렇고 시간이 갈수록 아들과 남편의 마음이 온통 수아에게 가 있다는 걸 더 절실히 느끼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서운함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게 서러움을 넘어 제 존재 가치마저 흔들리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할 때면 늘 수아의 의견이 우선이었죠. 무슨 음식을 할지, 거실의 커튼 색깔은 뭘로 바꿀지, 하다못해 명절에 어떤 선물을 할지까지도 수아의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님. 이 한마디면 모든 것이 결정되었어요. 제가 살아온 세월의 경험이나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듯 했죠. 제가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이야기하면요. 민준이는 바쁘다는 듯 스마트폰만 보며 아, 엄마 그건 요즘 스타일 아니에요. 수아가 고른 게 훨씬 나아요. 하고 말하고요. 태석 씨는 늘 그랬듯 수아 편을 들며 당신은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써? 수아가 알아서 잘할 텐데. 우리 수아 감각 좋잖아. 하고 웃으며 말해요. 제 의견은 언제나 그렇게 묵살되기 일쑤였어요. 마치 제가 내는 아이디어는 전부 쓸데없는 것이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죠. 처음에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니 입을 여는 것조차 망설여지더라고요. 결국 집안일에 대해선 아예 입을 다물게 되더군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시집 올 때부터 가지고 있던 오래된 서랍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참 정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약간 낡긴 했지만 제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가구였죠. 수아가 그 서랍장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며 새 것으로 바꾸고 싶다고 이야기했나 봐요.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묻더군요. 여보, 거실에 있는 그 서랍장 말이야. 수아가 자기 스타일이랑 안 맞는다고 해서 버리고 새로 하나 사려고 하는데 어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버린다고요? 그 서랍장을요? 안 돼요. 제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준이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엄마, 솔직히 너무 낡았잖아요. 집 분위기랑도 안 어울리고. 수아가 예쁜 걸로 새로 사고 싶다는데 그냥 버려요. 그 두 사람의 말에 저는 아무 반박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가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추억이 담겨 있는지는 그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죠. 결국 제 뜻과는 상관없이 그 서랍장은 며칠 뒤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제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이 집에서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다 못해 제 흔적마저 지워지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다락방에 쌓아둔 짐들이 생각났어요. 그 시절 제 젊은 날의 흔적이 담긴 상자들 말이에요. 먼지를 뒤집어 쓴 상자들을 하나하나 열어보는데 잊고 있었던 제 그림들이 나왔어요. 캠퍼스의 유화로 그린 그림, 수채화, 스케치북. 그 그림들을 보는 순간 잊고 지냈던 시간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아, 맞다. 나 나혜준아도 한때 그림을 그렸었지.
화가가 되고 싶다는 꿈도 꾸었었지. 대학 시절 저는 꽤 재능 있는 학생이었어요. 교수님께 칭찬도 많이 받았고 친구들과 밤새 그림 이야기를 하며 열정을 불태웠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림을 하다 보니 붓을 들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이를 위해 제 꿈은 가슴 한쪽에 고이 접어두고 잊고 지냈어요. 아니, 잊으려고 노력했죠.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놓인 그림들을 보니 그때의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예요. 캔버스 위 물감의 질감, 종이 위 연필 자국 하나하나가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죠. 여기 나의 주가 있어. 내가 잊고 살았던 너 자신이 여기 있잖아. 하고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어요. 다시 붓을 잡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 나이에 뭘 시작한다는 게 망설여지기도 했죠. 하지만 제 그림들이 속삭이는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이대로 계속 제가 아닌 모습으로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래, 다시 해보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야. 그저 나 자신을 위해 잊고 지냈던 나의 주를 다시 만나기 위해. 그날부터 저는 아주 조용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화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검색해보고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괜찮아 보이는 화실 몇 군데를 찜해두었죠. 오랜만에 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설렘 반, 두려움 반, 그래도 이 작은 시작이 제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내는 첫걸음이 되리라는 예감이 들었답니다. 잊혀진 날들이 제게 다시 오라고 저를 불러내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화실 문을 열고 들어선 첫날의 그 냄새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물감 냄새, 테레비뉴 냄새, 그 익숙하고도 그리웠던 향기가 코 속 깊숙이 들어오는데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어색하게 붓을 다시 잡았을 때 손끝에 느껴지는 붓대의 감촉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걱정도 많이 했지만 신기하게도 붓을 잡는 순간만큼은 집에서의 서러움이나 복잡한 생각들이 싹 사라졌어요. 오로지 눈앞의 캔버스와 물감, 그리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오랜 시간 덮어두었던 재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더군요. 오히려 삶의 깊이가 더해져서인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들이 전보다 더 풍부하고 진솔하게 담기는 것 같았어요. 화실 선생님께서 제 그림을 보시더니 눈이 동그래지시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혜주 씨, 정말 오랫동안 붓을 놓으셨던 분 맞으세요? 감각이 살아있네요. 아니, 오히려 깊이가 더해지신 것 같아요. 다른 수강생분들도 제 그림을 보고 좋다고 말씀해 주시니 쑥스러우면서도 어깨가 으쓱해지더군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저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어요. 캔버스 위에서 색들이 섞이고 형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있노라면 제 안에 갇혀있던 감정들이 자유롭게 풀려나는 것 같았죠. 그렇게 화실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집에서의 답답함도 그림을 통해 해소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제 그림은 화실 전시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지역 미술협회전에도 출품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작은 상도 받고 몇몇 분들이 제 그림에 관심을 보이셨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어쩌면 나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는 작은 희망이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용기를 내서 개인 전시회를 열기로 결심했어요. 아주 크고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그린 그림들을 세상에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죠.
화실 선생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요. 전시 준비를 하는 내내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과연 누가 올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전시회 소식은 민준이와 태석 씨에게는 제가 직접 알리지 않았어요. 왠지 모르게 망설여졌다고 할까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전시회 시작하고 며칠 뒤에 연락이 오더군요. 민준이 목소리가 잔뜩 놀라 있었어요. 엄마가 전시회를 열었다고요? 왜 저희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태석 씨도 옆에서 다급하게 물었고요. 여보, 정말이야? 그림 전시회라니. 당신 그림을 전시할 만큼 그리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두 사람의 반응에 오히려 제가 더 놀랐죠. 제가 그림을 다시 시작한 것도 몰랐을 거예요. 하기야 제가 이야기해도 제대로 듣지 않았으니 알 리가 없었겠죠.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이내 괜찮다고 말하고 전시회장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전시회장을 찾은 민준이와 태석 씨는 정말이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하얀 벽에 걸린 제 그림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감탄사를 연발하더군요. 와, 엄마, 진짜 엄마가 그린 그림 맞아요? 너무 멋있어요. 민준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그림 앞에서 서성였죠. 태석 씨도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대단해. 당신에게 이런 재능이 숨겨져 있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그동안 당신에 대해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그들의 진심 어린 감탄과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참 복잡했어요. 그동안 저를 엄살쟁이, 원래 튼튼한 사람으로만 보았던 그들의 눈이 이제 제 그림을 통해 저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죠. 그 모습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저에게 소홀했는지, 저의 내면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수아도 전시회에 왔습니다. 제 그림들 사이를 걸어다니며 그림을 유심히 보더군요. 수아의 표정에서는 제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분명 제 재능에 놀라고 감탄하는 눈치였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질투심 같은 것도 엿보이는 듯 했어요. 그래도 제게 다가와서는 진심인지 아닌지 모를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리시는 줄 몰랐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수아의 마지막 말 속에는 존경심도 함께 담겨 있는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이제 수아에게 저는 더 이상 그저 남편의 엄마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전시회를 통해 저희 가족 관계에 어떤 큰 변화가 당장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 작은 균열이 생겼다고 할까요? 제가 그동안 감추고 살았던 저의 세계를 그들이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으니까요. 붓끝에서 피어난 저의 작은 반전이 저희 가족의 그림자들이운 행복에 어떤 새로운 빛을 가져다 줄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저는 붓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저의 이야기를 그려나갈 생각입니다. 제 첫 개인 전시회는 예상보다 훨씬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그림들이 전부 판매되는 기적 같은 일도 있었고 지역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죠. 생각지도 못했던 관심과 인정을 받으면서 제 이름 석자 앞에 화가라는 타이틀이 붙는 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어요. 잊고 살았던 꿈을 다시 펼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말이지 제 인생의 새로운 막이 활짝 열린 것만 같았습니다. 전시회를 다녀온 민준이와 태석 씨는 그 후로 사람이 달라졌어요. 제 그림 실력에 놀란 것을 넘어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저에게 무심했고 저의 내면에 깊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죠. 태석 씨는 제게 다가와 몇 번이고 사과했어요. 여보,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지도 모르고, 당신에게 그런 재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민준이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죠.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엄마가 저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참고 힘드셨을지 생각도 못했어요. 두 사람은 저에게 예전처럼 살갑게 대하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제 화실에 필요한 물건은 없는지 묻고 그림 그리느라 끼니를 거를까봐 걱정하고 제 그림에 대해 조심스럽게 질문하기도 했죠.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변하려는 노력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담담할 뿐이었어요. 이전 같았으면 그들의 작은 관심에도 금방 마음이 풀리고 기뻐했을 텐데 신기하게도 이제는 그러지 않게 되더군요. 그동안 제 마음속 깊이 쌓였던 서운함이나 외로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제 삶의 중심이 가족의 인정에서 나 자신의 삶으로 옮겨오면서 그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 것이죠. 제 행복과 가치는 이제 제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민준이가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얼굴에는 여전히 미안함과 함께 저의 마음을 얻고 싶어 하는 간절함 같은 것이 비쳐 보였죠. 숨을 고르더니 어렵게 용기를 내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엄마께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저희 마음을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사과와 노력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단순히 예전처럼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민준아, 그리고 아빠도 잘 들으세요. 엄마에게 이제 와서 대단한 것을 해달라는 게 아니란다. 잠시 숨을 고르고 제 진심을 담아 말을 이었어요.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존중하고 나의 삶을, 나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란다. 제 말에 민준이와 태석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그날 제 말의 의미를 진심으로 이해한 것 같았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물질적인 보상이나 과도한 관심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저를 나의 주라는 이름으로 존중해주고 제 삶을 응원하며 소통하려는 진정한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저희 집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민준이와 태석 씨는 제 작품 활동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제 전시회나 행사에 기쁘게 동행해주고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액자를 설치하는 일도 당연하게 여겼죠. 집안일도 더 이상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태석 씨는 설거지를 하거나 분리수거를 담당했고 민준이도 청소를 돕거나 장을 봐오는 등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분담했어요. 더 이상 제가 혼자 동분서주하며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된 것이죠. 수아와의 관계도 건강하게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재능에 질투심을 느끼는 듯 했지만 이내 저를 한 명의 예술가이자 인생 선배로서 존경하게 되었어요. 이제 수아는 제게 그림에 대해 묻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며 편안하고 따뜻한 며느리이자 딸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죠. 저 역시 수아를 더 이상 불편한 존재가 아닌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제 삶에 드리웠던 그림자가 걷히고 환한 빛이 찾아온 기분이에요. 가족들의 진정한 존중과 사랑 속에서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며 저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면서 저는 진정한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도 서럽지도 않아요. 제 안에 쌓였던 이야기들을 붓끝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며
저는 나의 주로서 가장 빛나는 인생의 2막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마음속 그림자 속을 헤매기도 했고 잊혀진 듯 살아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저는 길을 잃었던 저 자신을 다시 찾아냈답니다. 그리고 비로소 진짜 평화와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어쩌면 당신의 삶에도 저처럼 아직 찾지 못한 당신만의 빛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부디 희망을 잃지 마세요. 당신의 삶에도 당신만의 아름다운 빛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늘 따뜻하고 평안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와 같은 경험이 있거나 생각나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